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법 자금 세탁 같은 거에 좀 악용되는 측면이 강했죠.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중동의 오일머니가 새롭게 투입됐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크립토 마켓의 캡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비트코인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두 편의 영상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정말 알차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현재의 자산 시스템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그 과정과 함께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현재의 자산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바로 비트코인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시작해 볼까요? 개발자를 비롯해 정말 소수나 알고 있던 이 비트코인이 화폐로 주목받게 된 건 키프로스 금융사태를 겪으면서부터였는데요. 키프로스라는 나라는 유럽 남부의 섬나라로 우리나라 면적의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정말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 유럽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키프로스는 그야말로 파산 위기 직전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키프로스, 결국 IMF에 구제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대신 상환 자금을 갚기 위해서 은행 예금에 정말 막대한 세금을 물리기로 했어요.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얼른 돈을 빼야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당장 은행은 뱅크런을 맞아야 했고 정말 최대 규모의 은행도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특히 키프로스의 금융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사람이 바로 러시아 부호들인데요. 이 러시아 부호들이 이곳 키프로스에 정말 많은 해외 자금을 예치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곳 키프로스는 러시아 부호들에게는 조세 햇빛처였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깜짝 놀란 러시아 부호들은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잘 숨겨줄 자산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은행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부각됐던 겁니다. 심지어 이때 비트코인으로 등록금을 받겠다라는 대안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당연히 수요가 이렇게 커지니 이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2013년 1월에만 하더라도 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3달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013년 12월, 그해 12월이 되니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11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초창기까지만 하더라도 검은 안전자산으로 활용됐다는 거예요. 이후 2014년부터 중국에서 비트코인 사용이 확산됐는데요. 위안화 가치 변동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외 송금 자금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됐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불법 자금 세탁 같은 거에 좀 악용되는 측면이 강했죠. 특히 중국은 저렴한 전력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한때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60% 가까이 채굴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중국이 자국 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면서 그 산업 기반이 미국으로 옮겨졌어요. 이때부터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전 세계적인 시각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기관과 기업의 시장 참여가 활발해졌어요. 특히 2021년 미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했고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결정을 한 건 비트코인을 제도권 안에 있는 자산으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특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금융시장을 이끄는 미국이라는 곳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 정말 간과할 수 없는 포인트입니다. 이후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투자는 더욱더 활발해졌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해 준 거니까.
블랙록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뱅가드와 같이 정말 유명한 그리고 정말 큰 대형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록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자산 규모가 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1조를 훌쩍 뛰어넘을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장에 쏠리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최근 공개된 서틴F 보고서를 보면 좀 유의미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아부다비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무바달라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지분을 매입한 게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그것도 820만 주를 사들인 건데요. 금액으로만 따져봤을 때도 4억 3,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이번 투자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다른 데도 아니고 중동의 오일머니가 새롭게 투입됐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남다른데요. 그만큼 전통 금융시장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주류 자산으로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외치며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전망입니다.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삼겠다라고 공언한 만큼 이제 비트코인은 금이나 은, 원자재 이런 하나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회가 생기고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쏠리는 곳에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어디에 나의 기회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결혼 이후의 자금을 남편과 좀 상의를 해서 매달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는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정말 좋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조금씩 비트코인을 사 모을 계획입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인류 역사상 2조 달러의 이 자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전통 자산 시장에서 이제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신상, 그러니까 신생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크립토 마켓의 캡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입되는 돈의 양을 보면 점점 더 그거는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패깅된 암호화폐인데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국채나 달러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을 담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USDT나 USDC의 발행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건 크립토 시장으로 유입되는 돈의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늘어난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패깅된 게 달러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달러 패권이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에 더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러 패권을 더욱더 공고히, 더 강하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세요? 동대문 시장에 중국에서 옷을 떼러 온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이들이랑 거래를 할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가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굳이 위안화를 원화로 바꿀 필요 없이, 수수료 낼 필요 없이 너무나도 간단하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말 우리나라 실생활에도 이제 점차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지금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나라는 몇 개가 안 돼요. 미국이나 캐나다, 홍콩 정말 몇 개국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을 비롯해서 체코, 러시아에서도 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만큼 점차적으로 그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글로벌 금융자산 전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집니다. 당연히 이런 흐름을 고려하면 돈이 쏠릴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의 미래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 시장에 있어서 정말 크고 작은 조정을 겪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변동성은 최대한 줄이고 내가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조금씩 사모으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9세기 영국에서는 붉은 깃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새롭게 등장하니까 기존의 산업이었던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법이라는 법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는 시가지에서 최고 시속 3km까지만 운행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 차 바로 앞에 붉은 깃발을 이렇게 꽂은 마차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무슨 이런 법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제도라는 게 새로운 산업을 오히려 더 방해하는 꼴이 됐으니까요. 이 법으로 인해서 영국은 가장 먼저 자동차를 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당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금융이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시각 안에서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시대적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인데요. 특히 미국을 비롯해 금융 선진국들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저의 생각이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아니 유익하지 않으셨더라도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